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슬람 제3강 국내 이슬람 현황에 대해서 같이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2000년도 초만 하더라도 한국의 무슬림은 약 한 1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 한 20여만 명이 되고 지금은 한 25만여 명이 되었습니다. 무슬림은 세계적으로 약 한 16억 정도에 해당이 되고 전체 74억 인구의 21.3% 정도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슬림 수가 확장하듯이 한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슬림이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바대로 저 많은 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저분들의 종교와 저분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시간을 통해서 이슬람의 교리라든지 또 역사라든지 이슬람의 문화라든지 금융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봤죠. 오늘은 그러면 도대체 국내에는 그 무슬림이 어느 정도 어떤 분야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우선 그 2004년도에 김선일 씨가 피살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2008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 그 단기 선교를 갔던 분당의 모 교회의 목사님하고 교인 두 분이 선교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2009년도 3월 달에 예멘에 갔던 한국 관광객 4분이 버스 폭탄 테러를 당하게 되고 2009년도 6월에 예멘에 의료봉사를 갔던 엄영선 씨가 역시 피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사람이 또 혹은 배들이 이러한 그 무슬림에 의하여서 공격을 받고 또 혹은 피랍되는 그러한 그 사건만 하더라도 또한 10여 차례 더 있었습니다. 2008년도 국정원 자료에 의하면은 2008년 9월 이전에 약 한 5년 가까이 국내에 잠입했던 테러범들의 그 건수가 총 한 19건 정도 됩니다. 그 조직원이 총 74명이 추방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2016년도까지 2010년도부터 해서 국정원의 보고 자료에 하면은 9개국의 나라 71명이 추방이 되어졌다라고 건자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에서도 이름만 되면 알 아주 유명한 대학원에서 폭발물 관련 석사 과정에서 연구를 하다가 적발이 된 이란 무슬림 테러 용의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 방송에 의하면은 한국에 들어온 이 무슬림들이 근로자 혹은 이맘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탈레반 지역 사령관급에 해당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천의 모 교회는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선교지에 갔었는데 선교여행을 가서 거기에서 버스 폭탄 테러를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 한국의 어떤 김모 젊은이가 청년이 무슬림 지역으로 가서 이슬람권에 가서 IS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훈련을 받는 교육을 받는 그러한 내용까지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아니 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위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현재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근자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면은 참 그거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북한산에서 이슬람의 그 IS 계열로 보는 그러한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리스트 조직원이 자기네들 그 깃발을 북한산에 꽂아놓고 SNS에 올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또 동시에 광화문에서도 그러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호남 쪽에 제가 직접 강의가 있어서 갔었는데, 그쪽에서 역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택시를 타고 좀 더 들어갔어요.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좀 그 외딴 곳입니다. 그런데 강의를 마치고 나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지역에도 IS 요원이 2사람이 추방이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어떻게 생각하면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까지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들어오겠는가? 이 지역 정도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갔던 저 생각을 완전히 돌려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일들은 눈으로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몇 가지 더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대단히 참 심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슬람 운동가인 자키르 나이크라고 하는 이슬람 운동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대도시 중심으로 강연을 했는데, 근데 이분 사상이 얼마나 위험한 사상인지 영국이라든지 캐나다 정부에서 자키르 나이크가 가서 강연하려고 할 때에 입국을 금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사상이 너무나 위험한 이슬람 근본주의 가격주의 사상이었기 때문에 영국과 캐나다 정부에서는 입국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좀 더 심각한 건 뭔가 하면은 누가 이 사람들을 주최하고 초청했느냐는 거죠. 바로 국내에 있는 이슬람 센터에서, 모 이슬람 센터에서 이분을 초청하는데 주최를 하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슬람 테러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9.11 테러라든지,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전 세계 이슬람계에서는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의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저 사람들은 이슬람이 아니다. 순수한 무슬림들은 또 이슬람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한국에서도 정말 순수한 이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위험한 자키르 나이크와 같은 이슬람 운동가를 청할 것이 아니라 순수한 이슬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을 청해서 강연을 드려야 되는데, 세계적으로도 위험한 이슬람 근본주의 이슬람 운동가를 초청을 해서 강연을 듣는 것은 이게 속다르고 겉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익산에 할랄 식품 전문 단지가 세워진다라고 할 때에 서울중앙 모스크 홈페이지에서는 만일에 저기에 할랄 식품 전문 단지가 세워지면은 30만 명의 무슬림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고 대문짝만하게 한국중앙이슬람회에서는 홈페이지에다 올려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한 그 사실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세상에 노출이 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염려하게 되니까 결국은 중앙이슬람사원에서 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내렸던 겁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들어와 있는 혹은 전 세계에 있는 이슬람의 극단주의 무슬림들은 이슬람이 아닐까? 과연 그들은 이슬람하고 상관없는 존재들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더 이제 예를 들어드릴 게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슬람 근본주의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는 사이드 쿠투브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이드 쿠투브 전 세계의 근본주의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은 거의 이 사이드 쿠투브의 글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드 쿠투브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마일스톤즈라고 하는 책입니다. 마일스톤즈는 역사적으로 무슨 어떤 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을 때 그걸 우리는 마일스톤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무슬림 과격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 대부분이 교과서로 읽는 책이 바로 마일스톤즈라고 하는 이 책이에요. 책. 자, 그런데 이 책에 얽힌 우리 그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이집트 대통령 암살 장본인인 알 이슬람 분리가 법정에서 재판관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관이 알 이슬람 분리한테 질문을 합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을 암살하게 됐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알 이슬람 분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는 사이드 쿠투비 쓴 마일스톤즈라고 하는 이 책을 테러의 이론적 교본으로 삼았다라고 재판관한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재판관이 사이드 쿠투브를 법정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이드 쿠투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집트 대통령을 암살한 저 알 이슬람 분리가 하는 말이 당신이 쓴 이 마일스톤즈라는 이 책이 저 사람이 테러하는데 이론적 교본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책이 상당히 위험한 책이 아니냐, 문제가 있지 않냐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사이드 쿠투브는 얘기하기로 전혀 자기의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 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재판관은 사이드 쿠투브는 대통령 암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테러의 이론적 교본이 되는 그만큼 위험한 책이었기 때문에 이 책을 쓴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형에 처해지는 형장의 이슬로 사이드 쿠투브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책인 이 마일스톤즈라고 하는 이 책이 진리를 향한 이정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가지고 시중에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사상도 있지만 안 좋은 사상에 물들게 되면은 그 결과는 참으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유흥수 여사가 피살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단 한 명의 범인,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충격의 도가니를 빠졌어요. 그런데 전 세계 극단주의 무슬림 숫자가 아무리 적은 양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최소한도로 몇 퍼센트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수 있겠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순수한 많은 무슬림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알릴 것은 알려야 되고 품어야 될 것은 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슬람에 대한 역사와 교리와 또한 이슬람의 국내 상황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러면 이 이슬람이 국내에 어떤 분야에 어떻게 들어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테리 계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요? 법조계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법조계. 법조계는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회 특강, 대금공안 상가 테러범죄 연구회, 다음에 헌법재판소, 사법연수원 교수세미나, 법제처, 웬만한 이 사법부 안에 있는 각 기관 단체라든지 법조계 단체에는 친이슬람 학자가 들어가 가지고 이슬람에 대해서 강연을 한 것이죠. 결국은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008년도에 젊은 이슬람 법조인, 이 한국 법조인들이 사법연수원 세미나 졸업한 이 젊은 법조인들 40명이 모여가지고 이슬람 법학회를 만든 것입니다. 결국 2012년도에 가서는 한국 이슬람 법학회가 정식으로 결성이 되었습니다. 이 단체에는 중진 법조인들이 대거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샤리아 법을 연구하는 것이죠. 샤리아 법정을 세우는 것이죠. 지금 현재 영국에는 대도시 중심으로 85군데가 샤리아 법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법은 헌법이 한 가지만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의 헌법이 두 가지 존재한다는 것은 나라는 하나지만 실상 그 한 나라 안에는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혼란스러운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도시 중심의 85군데의 샤리아 법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영국은 무슬림과 더불어서 끊임없는 큰 어려움 속에서 지금 같이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과 유럽 할 것 없이 선진 제국들이 경제적으로는 잘 살지 모르지만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시한폭탄과 같은 그러한 문제점들이 지금 사회 요소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유럽의 대부분의 정치 리더들은 다문화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왜냐? 다문화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유럽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다문화를 존경을 했지만 해당 나라의 문화에 적응되지 못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존경하지 못하고 그 나라와 함께 동화되어 가지고 살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문화를 고집하고 자기의 가르침을 고집을 하고 자기의 삶을 주장하다 보니 결국은 서로가 물과 기름의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오랜 세월 나와서 지금 나온 결과가 뭐냐는 거죠. 유럽에서는 다문화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현재 유럽이 걸어갔던 그 길을 지금 하나하나씩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실패했던 그 다문화 정책을 지금 한 걸음씩 밟아가는데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은 2014년도에 제가 8월 달에 전수조사를 해보게 되니까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숫자가 171만 명이 넘었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현재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OECD 국가 가운데서 최저가 되고 자살률은 OECD 국가 가운데서 최고가 되어지고 젊은이들은 결혼을 미루는 상황 속에서 출산율은 힘든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혹은 근로자나 지식인이나 할 것 없이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독일이 많은 난민들과 이민자들을 받아들였던 이유 중에 하나도 겉으로는
근로였지만 속으로는 부족한 인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도 이민자들과 근로자들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민자들과 혹은 난민자들과 근로자들을 받아들일 때에 무턱대해 놓고 받아들이면 이것이 반드시 나중에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영국과 유럽과 미국의 교회요, 영국과 미국과 유럽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미련한 사람들,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국민들을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 나라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외국인들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법조계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면 여러분 다른 계층은 어떻겠습니까? 다른 계층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정치계를 우리가 예를 들어 볼까요? 국내 정치계. 그동안에는 이슬람 교육하게 되면은 이슬람만 교육하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슬람만 교육하면 안 돼요. 왜? 아주 복합적인 상황에 지금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룹이 이슬람과 연대가 되어져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교육뿐 아니라 동성애도 같이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동성애를 다룰 수는 없어요. 이슬람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동성애자들이 이슬람과 연대되었다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증거가 있냐? 2016년도 4월에 총선 국회의원 선거 때에 모 정당이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것이고 그리고 이슬람과 연대하겠다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들 모임과 외국인 한국에서 근로하는 그 외국인 근로자들, 이주민 근로자들 단체가 약 한 60개 단체가 모여가지고 공동 서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공동 서명한 외국인 근로자들 대부분이 무슬림이었어요. 2016년도 5월 말과 6월 초에 제66차 UN DPI NGO 컨퍼런스가 경북 경주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그때에 성소수자 활동가이고 UN 활동가이고 집행위원장이었던 브로스노츠라고 하는 사람이 왔었는데, 그분이 성소수자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한국에서는 성소수자 활동이 힘들겠다, 그렇게 언급을 했죠. 그때의 성소수자 활동가들의 대답이 뭐였는가? 그렇지 않다고. 한국에서는 이슬람하고 연대해서 하기 때문에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결국 한국에서의 이슬람은 지금 현재 동성애 지지자들하고 연대가 되어져 있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계에서도 모 정당에서는 성정치위원회를 두고서 이것을 정치에 이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한국에서 동성애자들과 이슬람 세력이 교리적으로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이 이슬람과 연대를 해서 한국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반기독교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상 자체가 반교회적인, 반기독교적인, 반성경적인 그러한 사상이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죠. 자, 우리는 이 이슬람의 연대를 보며 정치계가 이렇게 이슬람과 연계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무슬림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정치인들은 표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 무슬림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슬림들은 정치를 잘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치계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법조계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난번에 특강에서 이슬람 금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슬람 쪽에서 이슬람 금융을 한국에 도입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그래서 강원도 쪽에 WIEF를 진행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WIEF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이슬람 금융 포럼입니다. 이슬람 금융 포럼을 강원도에 개최하려고 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반대를 했습니다. 이유는 이슬람 금융, 샤리아 금융의 위험성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한 것입니다. 그 왜 위험한가? 영국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WIEF를 개최를 하고 이슬람 금융을 도입을 했습니다. 금융은 도입할 때 반드시 담보를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담보가 영국 국회의사당 부속 건물이 담보로 맡겨져 있다는 것을 의원들이 알게 된 거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공략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부분에 가서 정치적인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유럽에서 접근을 해온 것입니다. 할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난번 특강 시간 때 할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할랄은 사회잖아요. 지금 현재 각 대학교에 웬만한 대학교에 기도처가 들어가고 또 각 대학교에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할랄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제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웬만한 대학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슬람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송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할랄은 이거는 건강 음식이다. 몸에 좋은 음식이다.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할랄이 어떤 음식인가 그 실체를 알게 되면은 결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할랄 도축 그 자체가 동물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몸에 좋지 못하다. 그 육축을, 고기를 섭취하는 것은 몸에 좋지 못하다. 전문가들이 이미 그렇게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비무슬림이 아무리 깨끗한 상황 속에서 도축을 해도 비무슬림이 도축하기 때문에 그것은 할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랄은 결코 웰빙 음식, 건강한 음식이 아닙니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도축되어진 제사 음식에 불과한 거죠. 이러한 것을 모르게 되면은 문화에 있어서도 집요하게 파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슬람의 문화를, 할랄 음식을, 이슬람 금융을 굳이 이슬람하고 자꾸 그래 결부를 시키냐? 그럴 필요 없다. 종교와 이슬람 금융을, 종교와 이슬람의 문화를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면 되지. 굳이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이슬람 학자들이, 친인 이슬람 학자들이 혹은 이슬람계에서 또 이 사실을 모르는 행정 담당 책임자들이 얘기할 때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타키아 교리, 다시 말하면 위장 교리에 의하여서 알려지고 있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참
짧은 시간 아니지만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